제 이름은 강미숙입니다. 올해 58,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한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이었습니다라고 말해야겠네요. 30년이요. 제 인생의 반을 그 회사에 바쳤습니다. 숫자를 맞추고 전표를 정리하고 월급날이면 직원들 통장에 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일. 화려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조용히 살라고, 파도 일으키지 말라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50년 넘게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침묵은 저를 공범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 동료가 죽었습니다. 정확히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다가요. 그리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가족도 있었고 직장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제게 마지막 부탁을 남기셨거든요. 10년이 지난 지금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미숙 씨, 이젠 당신 차례예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용감하지도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50대 여성일 뿐이죠. 주름진 얼굴에 흰머리 섞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줌마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선택했습니다. 침묵 대신 목소리를 내기로요. 이건 평범한 사람이 세상과 맞선 이야기입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기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침묵을 깬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비가 그친 뒤의 거리는 항상 고요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반쯤 내린 채 손에 쥔 담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우진 않았습니다. 그냥 쥐고 있을 뿐이었지요. 조수석엔 회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 위로 강미숙 귀하 최종 통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해고 통보서였습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경lik과 숫자를 맞추고 전표를 정리하고 월급날이면 직원들 통장에 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일. 화려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이라고 합니다. 엄마, 괜찮아? 뒷좌석에서 딸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28, 취준생입니다. 제 딸은 요즘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마 제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58살에 직장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월급이 끊긴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가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10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비가 왔었습니다. 미숙 씨, 이거 좀 봐요. 박철호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옆자리에 앉아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날 그는 저에게 회사 장부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숫자들 이상해요. 분명 조작된 거예요. 저는 그 장부를 봤습니다. 분명 이상했습니다. 수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신고해야죠. 이건 범죄예요. 박철호 과장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회사는 작지 않았고 위에 계신 분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만약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신중하게 하세요. 위험할 수도. 미숙 씨, 우린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을 해선 안 돼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박철호 과장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가족도 있었고 직장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집에 도착하자 우편함에 낡은 갈색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봉투를 뜯자 작은 USB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숙 씨에게 mp3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숙 씨, 이 파일을 듣고 있다면 저는 아마 이미 없을 겁니다. 박철호 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숙 씨, 저는 이 증거들을 정리해뒀어요. 회사의 불법 회계 조작, 비자금 조성,
모든 것을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USB가 당신에게 갈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부탁이에요. 이걸 세상에 알려주세요. 저 혼자선 안 되겠지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USB 안엔 수십 개의 파일이 더 있었습니다. 장부 사진, 녹음 파일, 이메일 캡처, 모두 증거였습니다. 엄마, 뭐 보고 있어? 지영이가 방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론 다시 비가 내렸고 빗소리는 마치 박철호 과장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미숙 씨, 이젠 당신 차례예요. 저는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귓가엔 계속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묻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58살의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시작할게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노동청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엔 USB가 든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49번 대기자분 3번 창구로 오세요. 제 차례였습니다. 창구 안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보다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떤 용건이세요? 부당해고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작성하시고요. 증거 자료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려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지금 보여줘도 되는 걸까? 박철호 과장이 목숨 걸고 모은 자료인데 이 사람이 제대로 처리해줄까? 자료가 좀 많아서요.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 USB면 여기 복사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직원은 기계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딸깍 컴퓨터에 꽂히는 소리. 직원은 화면을 보다가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이거 회사 내부 자료 아니에요? 네, 회계 장부입니다. 불법 조작된 거고요. 이건 단순 부당해고가 아니라 횡령 고발 건인데요. 저희 노동청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USB를 다시 빼서 제게 돌려줬습니다. 일단 부당해고 신고는 접수해 드릴게요. 근데 이 자료는 저희 선에서 처리하기엔 좀.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요? 경찰서 민원실 가보세요.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온라인으로 올리시거나. 저는 USB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서라. 박철호 과장이 죽었을 때도 경찰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주운전 사고로 처리했습니다. 그런 경찰에게 가서 이 자료를 보여준다고 뭐가 달라질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영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응. 밖에 좀 나왔어. 면접 결과 나왔어. 또 떨어졌어. 지영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있을 거야. 엄마는 어떡할 거야? 회사에서 나오면. 엄마는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우리 이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전세 끝나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이 말이 맞았습니다. 전세 계약은 석 달 후 만료였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재계약은 안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알아볼게. 엄마, 진짜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놨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지만 그 안엔 한 사람의 목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송미란,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지요. 저희는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미수가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뭐? 진짜? 응, 구조조정이래. 아니,
30년 다닌 사람을 어떻게 그냥 자르냐? 미란이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은 회사에서 불법적인 일이 있었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죽었어. 10년 전에.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나한테 증거를 남겼어. 그걸 세상에 알리라고. 미란이는 떡볶이를 먹다 말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수가 너 정신 차려.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알아. 알면서 왜 그래? 너 지금 직장도 없잖아. 지영이는? 전세는? 네가 지금 싸울 때야? 미란이의 말은 맞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싸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안 하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 후회? 미수가 후회는 배불러야 하는 거야. 지금 네가 할 일은 새 직장 구하는 거지. 정에 구현하는 거 아니야. 미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네. 근데 진심이야. 너 혼자 이길 수 없어. 상대가 누군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알아. 그럼 됐어. 일단 밥이나 먹자. 떡볶이 식겠다. 저희는 다시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영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내부 고발, 회계 비리 신고 같은 검색어를 쳤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내부 고발자가 오히려 보복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해고, 소송, 협박. 저는 화면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미숙 씨.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당신 가족 생각하세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회사? 아니면 저는 지영이의 방문을 열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잘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와 문단속을 확인했습니다. 현관문, 창문, 베란다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과장님, 이거 너무 무서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저는 항상 조용히 살았습니다. 튀지 않게, 문제 일으키지 않게, 그게 안전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위험한 길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장부 사진, 이메일, 녹음 파일, 박철호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저는 파일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과장님은 혼자 싸우다가 죽었어요. 저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그냥 죽은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의미가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언론사 제보라고 쳤습니다. 몇 개의 언론사 제보 이메일이 나왔습니다. 저는 새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대기업 회계비리 제보.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간 한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입니다. 10년 전 회사의 불법 회계 조작을 발견한 동료가 의문사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남긴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일을 다 쓰고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발송 버튼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정말 보낼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클릭했습니다. 휙 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겠네. 창밖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일을 보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메일함도 수십 번 새로 고침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에서는 아무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저는 거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평범한 주택가 풍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택배기사가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갔습니다. 모두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 일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미숙 씨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중년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 네, 그런데요. 저는 청우회계법인 법무팀 김재석 변호사입니다. 청우회계법인 제가 30년 다닌 회사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강미숙 씨.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시던데요. 언론사에 허위 제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보낸 메일을 설마 언론사에서 회사에 확인한 건가? 허위가 아닙니다. 전부 사실이에요. 강미숙 씨, 지금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계십니다. 이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저는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사실 10년 전에 이미 정리된 일을 가지고 지금 와서 무슨 사실입니까? 강미숙 씨, 제가 충고하는데요. 지금이라도 그 자료 폐기하시고 조용히 지내세요. 그럼 우리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만약 안 한다면요?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따님 취업 준비 중이시죠? 요즘 취업 어렵던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영이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둡니다. 건드린다는 게 아니죠.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이 좁다는 거, 강미숙 씨가 이상한 사람으로 알려지면 가족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각 잘해보세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영이를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힘들게 면접 보러 다니는 모습, 밤늦게 자소서 쓰는 모습, 제가 이러는 바람에 지영이까지 피해를 받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지영이를 불렀습니다. 지영아, 앉아봐. 왜? 무슨 일인데?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 무슨 일?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박철호 과장 이야기, USB 이야기, 그리고 오늘 받은 전화 이야기까지. 지영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응, 그럼 위험한 거잖아. 그래. 지영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는 솔직히 무서워. 엄마가 다칠까봐. 미안해. 엄마가 정의감이 있는 건 좋아. 근데 엄마, 우리 형편 알잖아. 지금 엄마 직장도 없고 나도 취업 안 되고 이 상황에서 회사랑 싸우는 건. 지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알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그럼 왜 해? 안 하면 엄마가 엄마 아닌 것 같아서. 지영이는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엄마 편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위험하면 바로 멈춰. 약속해. 응, 고마워, 지영아. 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탐사저널 김동현 기자. 강미숙 씨, 제보 내용 확인했습니다. 취재 진행하고 싶습니다.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저는 서울 용산의 한 카페에서 김동현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수첩과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미숙 씨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 주셔서. 저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동현 기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제보 많이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 건도 그런가요? 아니요. 강미숙 씨가 보내신 자료는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장부 사진, 녹음 파일, 이메일. 이 정도면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김동현 기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청우회계법인은 큰 회사입니다. 법무팀도 강력하고요. 기사 나가면 바로 소송 걸 겁니다. 그리고 강미숙 씨도 타겟이 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싸울 준비 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비 사실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없고 돈도 없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김동현 기자는 저를 가만히 보더니 수첩을 펼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박철호 과장님 이야기부터. 인터뷰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10년 전 그날부터 박철호 과장이 발견한 비리, 그의 죽음, 그리고 제가 받은 협박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는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회사 측에도 확인 요청하고 추가 취재 들어가겠습니다. 기사는 일주일 안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아니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잠그고 나왔는데 지영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고 책장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지영아, 저는 딸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지영이는 무사했습니다.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지영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왔어? 모르겠어.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 나서 방에 숨었어. 그 사람들 뭔가 찾는 것 같았어. 사람들 몇 명이었어? 잘 모르겠어. 목소리는 두세 명 같았어. 저는 거실로 나가 확인했습니다. 노트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도, USB가 들어있던 가방. 안 돼.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백업은요? 저는 백업을 안 해뒀습니다. 바보같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미숙 씨, 경고했잖습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알죠? 그리고 따님한테 더 이상 무서운 일 없게 하시려면 조용히 하세요. 당신들 법도 없나요? 법, 저희는 법 안에서 움직입니다. 강미숙 씨야말로 불법 침입, 기밀 유출했잖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자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조치했으니까 기사 안 나갑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이가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졌습니다. 완전히.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미안해요. 저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무력함을.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곳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김동현 기자였습니다. 강미숙 씨, 회사 측에서 압력 들어왔습니다. 기사 보류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증거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끝인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지영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강미숙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청우회계법인 총무과에 있었던 이경희입니다. 아, 경희 씨, 기억이 났습니다. 이경희, 저보다 5살 어렸고 제가 회사 다닐 때 같은 층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고 마주 앉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근데 미숙 씨 이야기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미숙 씨가 내부 자료 유출했다고 법무팀에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소용없어요. 증거도 다 빼앗겼고. 미숙 씨, 이경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박철호 과장님 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요? 네. 저도 그때 총무과에 있었잖아요. 과장님이 이상하게 돌아가셨다는 소문 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회사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다들 입 다물었어요. 그럼 경희 씨도? 네, 저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미숙 씨 얘기 듣고 부끄러웠어요. 이경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당시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출장 기록이에요. 박철호 과장님이 사고 나기 전날 회사 임원 몇 명이랑 만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출장 신청서와 회의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요. 경희 씨,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아니에요. 오히려 늦어서 미안해요. 진작에 용기 냈어야 했는데. 이경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숙 씨,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녀가 돌아간 후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하게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김동현 기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기자님, 저예요. 강미숙입니다. 아, 강미숙 씨, 어떻게 지내세요? 새로운 자료를 하나 구했어요. 만나서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요? 알겠습니다. 내일 만나시죠. 다음 날, 저는 다시 용산 카페로 갔습니다. 김동현 기자는 제가 건넨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당시 임원회의 기록이네요. 박철호 과장이 죽기 전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회의 안건에 내부 고발건 처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거 결정적일 수 있겠는데요. 김동현 기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강미숙 씨, 이번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아직 부족해요. 더 많은 증언이 필요합니다. 증언이요? 네. 당시 회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증언해줄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래야 기사에 힘이 실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그날부터 저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도 대화를 피했습니다. 미수가 미안한데 나는 그런 거 몰라. 나 이제 다른 회사 다니는데 괜히 연루되기 싫어. 미숙이 너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해? 그냥 조용히 살아. 거절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명에게 전화하면 한 명이라도 답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지났을 때 한 명이 응답했습니다. 미숙 씨, 나 최민호예요. 기억나세요? 민호 씨, 물론이죠. 격리과에 있었잖아요. 네, 저도 그때 일 알아요. 박철호 과장님 일. 정말요? 네, 저도 증언하고 싶어요. 사실 그동안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최민호 외에도 2명이 더 연락을 주었습니다. 모두 과거 청우회계법인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박철호 과장의 죽음이 의문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해요. 미숙 씨 혼자 싸우게 놔둘 수 없어요.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는 다시 모였습니다. 작은 스터디 카페에서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이경희, 최민호, 그리고 전 총무팀의 박수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박수진이 물었습니다. 일단 각자 가지고 있는 자료나 기억을 정리해요. 그리고 김동현 기자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미숙 씨 회사에서 가만 안 있을 텐데요. 최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넷이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두렵긴 해요. 솔직히 근데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박철호 과장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해봐요. 이경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50대, 60대의 손,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엄마 다시 시작하려고. 응, 알아. 무섭지 않아? 무섭지. 근데 엄마 눈빛 보니까 이번엔 진짜 할 것 같아. 지영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조심해.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고마워, 딸. 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이번엔 끝까지 갈게요. 약속해요. 다음 날 저는 김동현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자님, 증언자들 구했어요. 4명이요. 정말요? 대단하신데요. 기사 쓸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죠. 이번엔 제대로. 김동현 기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 야유회 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철호 과장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과장님,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겠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겠다고.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건 한 달 후였습니다. 한국탐사저널 일면에 실렸습니다. 30년 침묵 깬 격리 직원의 고백, 대기업 회계비리 은폐 의혹. 저는 신문을 펼쳐든 채 한참을 그 글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미숙, 그리고 박철호 과장의 이름도. 엄마, 진짜 나왔네. 지영이가 제 어깨 너머로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 나왔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사는 길었습니다. 박철호 과장이 발견한 비리, 그의 의문사, 회사의 은폐 시도, 그리고 저와 동료들의 증언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경이었습니다. 미숙 씨, 봤어요? 응, 봤어. 우리 해냈어요. 전화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알아. 근데 그래도 시작은 한 거잖아요. 맞았습니다.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TV에 얼굴을 내민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김동현 기자가 말했습니다. 강미숙 씨, 이건 기회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그래야 회사가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저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스튜디오는 밝았고 카메라는 무거워 보였습니다. 긴장되시죠? 진행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많이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30년 직장 생활 끝에 부당함에 맞선 한 여성분을 모셨습니다. 강미숙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왜 이렇게 용기를 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숫자나 맞추던 격리 직원이었어요. 특별한 능력도 없고 용감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네, 왜냐하면 제 동료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이 있었거든요. 그걸 그냥 묻어버리면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호 과장님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박철호 과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성실했던 그의 모습, 원칙을 지키려 했던 그의 태도, 그리고 의문스러운 죽음. 과장님은 옳은 일을 하려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회사는 그냥 묻어버렸고 다들 침묵했어요. 저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비겁했어요.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으셨나요? 두려웠죠. 지금도 무서워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처럼 용기 낸 동료들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기자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진행자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보니까요. 녹화가 끝났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스태프 한 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멋지셨어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저희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50대 여성의 용기에 박수를,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싸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정의는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물론 악플도 있었습니다. 관심 받으려고 난리네. 증거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청우회계법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강미숙 씨, 참고인 조사 나와주셔야 합니다. 검사실에서 저는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박철호 과장이 남긴 자료들, 동료들의 증언, 그리고 제가 겪은 협박까지.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검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사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회계사무소의 격리직이었습니다.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영이는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딸은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정말 축하해. 지영아. 저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엄마 아니었으면 나도 이렇게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니야. 엄마 보면서 배웠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 지영이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은 청우회계법인의 회계 비리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임원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철호 과장의 죽음도 재수사가 결정되었습니다. 미숙 씨, 우리 이겼어요. 이경희가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응, 이겼네. 저는 신문 기사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철호 과장 억울함 10년 만에 풀려. 회사 비리 유죄. 과장님 봤어요? 우리 해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박철호 과장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였습니다. 묘비는 소박했습니다. 박철호 1968-2015. 저는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장님, 저예요. 강미숙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10년이나 걸렸네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과장님이 옳았어요. 진실은 밝혀졌어요. 과장님은 헛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과장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하고 강아지들이 짖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용기를 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회사 비리를 알고 있는데 신고하려고요. 강미숙 씨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긴 싸움이 끝났다. 아니, 어쩌면 시작인지도 모르겠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게 또 다른 변화를 만든다면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58살, 주름진 얼굴, 흰머리, 특별할 것 없는 중년 여성. 하지만 이제 안다. 평범한 사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박철호 과장님, 당신이 심어준 씨앗이 꽃을 피웠습니다. 늦었지만 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6개월 후 저는 작은 강연장에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라는 주제의 강연회였습니다. 청중은 50여 명, 대부분 중장년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미숙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함이 약함은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들이 귀 기울였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배움이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힘이 있으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시죠? 당신의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용기 낼게요. 오늘 강연 들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분명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과장님,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당신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계속 타오르고 있어요. 저를 통해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영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강연 어땠어? 좋았어. 사람들이 귀 기울여줬어. 당연하지. 우리 엄마잖아. 지영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차례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어요. 에필로그. 박철호 과장의 묘 앞에는 이제 꽃이 끊이지 않습니다. 강미숙만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꽃을 놓고 갑니다. 그리고 묘비 옆에는 작은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진실을 지킨 사람, 박철호를 기억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용기.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